반갑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막상 제 소개를 하려고 하니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저는 남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아 키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대로 노년까지 쭉 갈 줄 알았는데 이 세상 일이란 게 참 모르는 거더라고요. 저는 경기도 한 시골에서 자랐어요. 요즘이야 개발이 많이 됐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논밭이 더 많던 그런 동네였죠. 부모님은 당시 작은 가게를 하셨는데 엄청 잘 살진 못해도 굶은 적은 없는 그런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공부를 엄청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딱 중간쯤 가는 그런 학생이었죠. 대학은 무난하게 갔고 졸업하고 나서는 교육 관련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교재 만들고 커리큘럼을 짜는 일이었는데 이게 제 성격에 참 잘 맞더라고요. 꼼꼼하게 뭔가를 정리하고 체계를 잡는 게 재밌었거든요. 그렇게 10년 넘게 회사를 다니다가 40쯤 됐을 때 작은 사무실을 하나 차렸어요. 교육 컨설팅이라고 하면 거창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학원이나 공부방 선생님들한테 교재 납품하고 수업 방향 같은 거 조언해 드리는 일이에요.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먹고 살 만큼은 벌었고 직원 몇 명이랑 오순도순 지내면서 일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여유를 갖고 남한테 베풀면서 사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베푸는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마음의 여유 말하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도 주변 사람한테 인사 한 번 더 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못 본 척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인지 저는 주변에서 험한 소리 듣고 산 적이 없었어요. 동네에서도 일하면서도 항상 사람 사이 관계는 원만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 자만이었나 봐요. 언제나 사람을 너무 이해하려고 하고 좋게만 봤던 거예요. 세상에 제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그것도 내 가족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그땐 미처 몰랐던 거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20대 중반일 때였어요. 지인 소개로 선을 봤는데 첫 만남 장소가 시내에 있는 커피숍이었거든요. 제가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갔는데 그 남자는 이미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1시간 전에 왔대요. 혹시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릴까 봐요. 참 섬세하죠? 그 사람은 저보다 8살이나 위였어요. 처음엔 솔직히 나이 차이가 좀 걸렸거든요. 근데 만나보니까 인상은 참 듬직하더라고요. 말수는 적은 편인데 그래도 할 말은 꼭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괜히 말 많이 해서 자기 자랑 늘어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중간중간 질문도 해주고 그 배려와 방식이 참 편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 제가 물었어요. 왜 그동안 결혼 안 하셨어요? 소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뜸을 들이다가 그러더라고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제가 늦게 한 탓에 우리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무뚝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은근히 이런 말을 잘해요. 그 모습에 반해 반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정말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집안일도 제가 시키기 전에 먼저 나서서 하고 주말이면 청소기 돌리고 빨래 개고 그랬거든요. 요리는 못하지만 설거지는 항상 자기 몫이었고
아이 태어나고 나서는 새벽에 분유도 타줬어요. 언제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남편은 평생 한 회사를 성실하게 다니다가 몇 년 전에 은퇴했어요. 회사를 오래 다녔으니 퇴직금도 꽤 받았죠. 근데 이 사람이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나 경비원 일 해볼까? 저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나이 들어서 고생하는 것 같고 그냥 남은 여생은 편하게 살았으면 했어요. 근데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땀 흘려 버는 돈 쓰는 게 제일 좋잖아. 집에서 뭐 하겠어. 놀기만 하면 빨리 늙는다. 그 말에 저도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옆 동네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입주민들과도 가깝게 지내면서 재밌게 잘 일하고 있대요. 전 그런 남편이 참 자랑스럽고요. 이번엔 아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참 무던한 애였어요. 싸우는 걸 유독 싫어했거든요. 유치원 때부터 그랬어요. 친구들이 장난감 가지고 다투면 자기 거 양보하고 초등학교 때도 반에서 애들 싸우면 항상 중간에서 말리는 역할이었죠. 담임 선생님이 상담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성민이는 참 착해요. 근데 너무 양보만 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는 그냥 착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순한 게 뭐가 나쁘냐고요. 근데 크면서 보니까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불편한 상황이 오면 일단 피하려고 하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고등학교 때 한 번은 같은 반 애가 아들 돈을 슬쩍 한 적이 있었어요. 꽤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의 엄마가 나중에 사과하러 전화를 했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들한테 물었죠. 성민아, 너 왜 말 안 했어?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귀찮아서 말해봤자 분위기만 안 좋아지잖아요. 그때 속으로 걱정이 됐어요. 이 애가 이런 성격으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누가 괴롭혀도 참고만 있는 건 아닐까? 직장 들어가서 상사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넘어가진 않을까? 이 부모 마음이란 게 그래요. 아무리 다 큰 자식이어도 걱정이 끊이질 않잖아요. 그런 아들이 별탈 없이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해 회사까지 다니게 됐으니 참 다행이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회사 선배가 소개해줬는데 본인 동생 친구라고 했대요. 근데 만난 지 겨우 5달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물었죠. 야, 5달 만에 결혼하겠다는 게 말이 되니? 뭐 하는 사람인데?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일해. 나랑 꽤 잘 맞는 것 같고 여자친구도 빨리 결혼하고 싶대요. 저와 달리 남편은 아들 결정이면 믿어보자고 했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좀 불안했습니다. 5달이면 상대방 본 모습도 제대로 못 보는 시간이잖아요. 연애할 때는 다들 좋은 모습만 보여주니까요. 그래도 아들이 하도 좋아하니까 일단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상견례 날이 밝았어요. 아침부터 어찌나 긴장이 되든지 옷도 3번이나 갈아입고 남편한테 괜히 짜증도 내고 그랬죠. 남편은 너무 긴장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저를 다독여줬고요. 식당에 들어서는데 이미 예비 사돈들은 테이블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될 아이도 그때 처음 만났어요.
화려하게 차려입었는데 인상이 좀 차갑게 생겼달까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예쁜데 뭔가 첫인상이 강해 보였어요. 근데 하는 행동이 의외였죠. 우리를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환하게 웃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차갑게 생긴 것과는 달리 목소리는 굉장히 다정하더라고요. 의자를 빼서 저한테 권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기 앉으세요, 어머님. 오시는 길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그 다정한 말에 저는 속으로 괜히 외모로 판단했구나 싶어서 마음이 녹았어요. 메뉴판 보면서 제가 뭘 먹을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애가 먼저 나서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이 메뉴가 맛있대요. 제가 주문해 드릴까요? 제가 괜찮다고 하니까 직접 직원 부르고 주문까지 다 해줬어요. 음식 나오니까 남편한테 직접 고기 구워서 접시에 덜어드리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버님 많이 드세요. 성민 씨한테 들었는데 아버님은 고기를 가장 좋아하신다면서요? 남편은 무안했는지 괜히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싫지 않은 기색이었어요. 식사 중간에도 그 애는 저희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무슨 일 하시냐고, 취미가 뭐냐고 물었죠. 제가 대답할 때마다 와, 정말요? 하면서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더라고요. 이렇게 경청을 잘하는 애가 있나 싶었어요. 나중엔 제 손을 슬쩍 잡으면서 어머님 손이 참 따뜻하세요. 그러기도 했고요. 사돈 뗄 분들도 참 점잖은 분들이셨어요. 말씀이 많으신 편은 아닌데 예의 바르셨죠. 그러다 식사 중간에 예비 사돈 어머니가 화장실 가자고 하셔서 같이 나갔거든요. 손을 씻으면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딸이 좀 까다롭긴 해요. 근데 나쁜 애는 아니에요. 잘 봐주세요. 저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죠 뭐. 걱정 마세요. 그랬어요. 그때는 그냥 부모 마음에 하는 걱정의 말이려니 했습니다. 헤어질 때 예비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랬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어머님, 아버님. 자주 뵈었으면 좋겠어요. 차에 타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어때? 괜찮은 것 같아? 나쁘지 않네. 애가 싹싹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신혼집 문제가 좀 복잡했어요. 원래 아들은 빌라에서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아들 월급으로는 그게 현실적이었어요.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우선은 수도권에 있는 빌라 전세라도 구하자고 했죠. 근데 며느리가 될 지선이, 그 애가 기왕 할 거면 아파트가 좋겠다고 하더래요. 아들이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지선이가 빌라는 좀 불안하대. 요즘 전세 사기도 많고 아이 생기면 어차피 불편하다고.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빌라는 주차도 그렇고 보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있으니까요. 그 후로 아들은 무리해서 작은 아파트 전세를 알아봤어요. 대출을 좀 받으면 될 것 같다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선이 쪽에서 보탤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선이가 집안 사정이 좀 있어서요. 그러더래요. 자세한 건 말 안 하고요. 저희는 그냥 어쩔 수 없나 보다 했어요. 집집마다 사정이 있는 거니까요.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양가에서 반반씩 내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 결국 아들이 혼자 모은 돈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계약하고 대출도 아들 명의로 받았죠. 저희도 좀 보태주고요. 아들이 고맙다며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좀 짠해 보이긴 했어요. 얼마나 부담이 컸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해결되고 결혼식 준비가 막바지쯤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성민이가 갑자기 불쑥 저희 집에 온 거예요. 평일 저녁이었는데 예고도 없이요. 현관문 열었더니 아들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어요. 거실에 앉혀놓고 밥 먹었냐고 물었더니 고개만 젓더라고요. 저녁 차려주면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나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결혼 안 하면 안 될까? 전 그대로 숟가락을 놓을 뻔했어요. 청첩장도 다 돌리고 예식장도 계약한 마당에 무슨 소리냐고요. 에이, 성민아, 갑자기 왜 그래? 지선이랑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럼 뭔데? 싸웠어? 아니, 무슨 일이냐고 다그쳐도 성민이가 대답을 확실하게 안 하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더라고요. 그냥 잘 모르겠어. 자신이 없어. 이 말만 반복하고요. 아무리 물어도 이유를 말 안 해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같이 얘기했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남자가 뭐 그러냐? 원래 결혼 앞두고 다들 불안한 거야. 싱숭생숭한 마음은 들 수 있지.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긴 했는데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성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엄마, 그냥 할게.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걱정 끼쳐서 미안해. 저희는 혼전 우울증인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결혼 앞두고 누구나 불안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더 캐물었어야 했어요. 왜 갑자기 결혼이 싫어졌는지, 며느리한테서 뭘 받는지. 성민이는 그때 이미 뭔가를 눈치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결혼식은 예정대로 올렸습니다. 그 후로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어요. 하객들도 많이 오시고 날씨도 좋았고 지선이가 드레스 입은 모습도 참 예뻤어요. 아들은 긴장해서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 신부 입장할 때 보니까 살짝 웃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그래, 그렇게 웃는 얼굴로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했죠. 신혼여행 다녀와서 아들 부부는 신혼집에 정착했고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어요. 새 가구 들여놓고 정리하니까 제법 그럴싸하더라고요. 저희는 일부러 간섭 안 하려고 했어요. 신혼인데 시댁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명절 때나 잠깐 보고 가끔 맛있는 거 보내주고 그 정도만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부담 주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들 생일을 맞이해서 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가는 거였죠. 며느리가 현관에서 밝게 맞아주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어서 오세요. 정말 감사해요. 집까지 와주시고. 그렇게 오랜만에 집도 구경시켜주면서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점심때는 직접 주문해서 음식 시켜주고 그랬어요. 그리곤 저녁 때 헤어지면서 며느리가 그랬어요. 이제 어머님, 아버님 자주 놀러 오세요. 근처에 맛집도 많아요. 그때만 해도 저는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명절 때도 아들 집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어차피 식사만 하는 거니 저희가 가는 게 아이들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동안 열심히 음식 준비해 아들네 집으로 갔거든요.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분명히 집에 있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한 10분쯤 기다렸나 문이 열렸는데 며느리 표정이 좀 굳어 있었어요.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우리 왔다. 근데 무슨 일 있었니 너희? 제가 밝게 인사했는데 둘 다 억지로 웃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애써 못 본 척하고 음식 풀면서 이것저것 차렸죠. 식사하는 동안 아들이랑 며느리는 눈도 잘 안 마주치더라고요. 말도 거의 안 하고요. 제가 며느리한테 이거 먹어봐 맛있어 하면 네 어머니 짧게 대답하고 끝이에요.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에 저도 슬쩍 일어났어요. 복도 지나가는데 안방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며느리가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명절마다 이래야 되는 거야? 목소리가 낮았는데 분명히 들렸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진 모르겠지만 전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한테 하는 말인가 싶어서요. 근데 들은 척할 수도 없고 그냥 모른 척하고 다시 거실로 갔어요. 그날 저녁 집에 오면서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명절에 다들 피곤한 거지 뭐.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다음부터는 오지 말자. 애들 귀찮게 해. 그래서 저도 그냥 넘겼어요. 근데 그때부터 며느리한테 묘한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웃는 얼굴 뒤에 다른 얼굴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를 보기가 좀처럼 힘들어졌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가끔 연락도 하고 밥도 같이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거의 없더라고요. 반년 만에 전화를 한번 했더니 제가 좀 바빠서요 어머님.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그러고 끊고요. 목소리에도 기운이 없었어요. 한 번은 제가 문자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요즘 힘든 일 있니? 바쁘면 내가 가서 밥이라도 해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회사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요. 정신이 없어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문자로도 지친 기색이 느껴지기에 더 묻진 않았어요. 하긴 회사 생활이 어디 쉽나요? 그 후에 언젠가 제가 선물을 보내면서 안부를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선아, 너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어? 운동 같은 건 해? 그랬더니 며느리가 고개를 저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전 그냥 참는 편이에요. 어머님, 원래 속으로 삭히는 스타일이라서요. 겉으론 강한 타입 같은데 알고 보면 속으로 삭히는 스타일인가 싶어서 더 안쓰러웠어요. 저도 젊을 때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 마음 아니까 더 챙겨줘야겠다 싶었죠. 그러다 한 번은 반찬 줄 겸 근처로 갔다가 커피를 마시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선이가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저 사실 고민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야? 지선이가 한숨을 푹 쉬더니 하소연을 시작했어요. 성민 씨요. 맨날 회사 일만 매달려요.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들어와도 피곤하다고 바로 자요. 저한테 관심도 없고요. 그래? 네. 주말에도 골프 간다, 회식이다 그러면서 집에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집에 있으면 너무 외로워 죽을 것 같아요.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아들 편을 들자니 며느리가 불쌍하고 며느리 말만 들으면 또 아들 사정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건 성민이의 잘못이 분명했지만요. 그렇구나. 아휴, 네가 많이 힘들었겠다. 요즘 애들이 다 바쁘잖아.
분명 일이 많은 걸 거야. 그래도 좀 더 신경 쓰라고 내가 얘기해 줄게.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아들한테 바로 전화했죠. 성민아, 너 요즘 일이 바쁘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집에는 일찍 들어가라. 지선이가 서운해하더라. 아무리 일이 바쁘고 정신없어도 그러면 안 돼. 가정이 1순위가 돼야지. 그런데 아들이 한참 말이 없더니 그러더라고요. 알겠어요, 엄마. 노력할게.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더는 캐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잔소리하고 난 뒤로 아들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며느리 말로는 성민이가 집에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집에 가도 돼? 갑자기 우리 집에? 너 혼자?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있고 싶어서. 평일 저녁이었는데 별 이유 없이 온다길래 이상하다 싶었죠. 아들이 오더니 밥도 안 먹겠다고 하고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TV 틀어놓고 화면만 쳐다보는데 뭘 보는 건지 모르겠는 눈이었어요. 성민아,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뭐 있었어? 아니. 그럼 집에서 뭐 있었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엄마,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할 수 있어? 뭐? 아니야, 그냥. 더 물어봐도 말을 안 하니 어찌나 답답하던지요. 그날 밤 거실 소파에서 자고 아침에 출근했어요. 며느리한테 연락은 했는지 물으니까 했어라고 짧게 대답하고요. 그 뒤로도 가끔 그랬어요. 갑자기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가는 날이 종종 있었어요. 며느리한테 물어보면 아, 어머님 집 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보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 있잖아. 그러고요. 전 그때도 바보처럼 그냥 신혼부부가 적응하는 과정이려니 했어요. 부부가 붙어있기만 하면 숨 막히잖아요. 가끔 떨어져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들은 그때 이미 도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쳐버리던 그때 경사가 났어요. 며느리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아들한테서 전화 받았을 때 전 거의 소리를 질렀어요. 뭐? 진짜? 아이고 세상에. 첫 손주라니 저희 부부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편은 말은 안 했지만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평소에 무뚝뚝한 사람이 자기 전에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손주 태어나면 뭐 해줄까? 차를 한 대 사줄까? 으이구, 손이 왜 이렇게 커? 내가 알아볼게. 이왕 해줄 거 좋은 거 해줘야지.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요. 평생 말 한마디 안 하던 사람이 손주 얘기만 나오면 수다쟁이가 됐어요. 근데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출산하고 나면 육아를 누가 도와주냐는 거예요. 며느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해 왔어요. 어머님, 저 육아 관련해서 상담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 무슨 일인데? 출산하고 나면요. 성민 씨는 회사 때문에 육아를 많이 못 도와줄 것 같대요. 거의 매일 야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 엄마도 허리가 안 좋으셔서 도와주시기 힘드시대요. 아버지는 일 다니시고요. 며느리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저는 속으로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염치 없죠? 아유, 무슨 소리야. 내 손주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러라고 가족이 있는 건데. 진짜요?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더 마음이 갔어요. 시댁 도움 없이 혼자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 싶어서요. 아들이 못 도와주니 제가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마침 이사 계획이 있었거든요. 지금 살던 집이 좀 낡기도 했고 더 나은 환경으로 가고 싶었어요. 남편하고 둘이 살기엔 집이 너무 넓기도 했고요. 아이를 키울 때는 그게 좋았는데 이젠 관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며느리네 아파트 같은 단지에 마침 괜찮은 매물이 나왔다는 얘기를 부동산에서 들었어요. 남편이랑 상의했더니 남편도 찬성했고요. 아이 좋지. 손주도 볼 수 있고 서로 도우면서 살면 괜찮겠네. 며느리도 힘들어하는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다행이네 그럼. 그래서 결정했어요. 아들네 아파트 같은 단지로 이사 가기로요. 우리 집 팔고 모아둔 돈 합쳐서 사면 딱 맞더라고요. 손주 얼굴 자주 볼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며느리도 좋아했어요. 같은 단지면 정말 좋겠어요, 어머님. 그러면서요. 그때는 정말 기대만 가득했어요. 손주도 보고 아들 부부도 돕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가족끼리 가까이 살면서 서로 의지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사하는 날이 밝았어요. 며느리도 마침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서 막 나온 때였거든요. 타이밍이 딱 맞았죠. 저희가 먼저 이사를 끝내고 자리 잡으면 바로 육아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부지런히 짐을 옮기는 동안 전 엘리베이터를 수십 번은 오르내렸을 거예요. 아파트 복도 냄새가 낯설었어요. 건물 특유의 그런 냄새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론 설레기도 했죠. 점심때쯤이었나? 짐 정리하다가 목이 말라서 급한 대로 편의점에 물 사러 내려갔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같은 층에서 어떤 여자분이 함께 탔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어머, 이사 오셨나 봐요? 네, 아들 부부가 이 아파트 살아서요. 겸사겸사 왔죠. 그러시구나. 아들 내외부는 몇 층에 사세요? 여기 바로 위층이에요. 1104호요. 네? 1104호요? 그럼 거기 사시는 분이 아들이랑 며느리라는 거죠? 제 이야기를 듣더니 눈이 좀 커지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거예요. 그 반응에 뭐지 이 사람? 싶었죠. 1층이 가까워질 때쯤 그분이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뭔가를 쓰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곤 그 종이를 쥐어주셨죠. 작은 쪽지처럼요. 그러면서 낮은 목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며느리분 조심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죠. 뭐라고 대꾸도 못했어요. 그분은 문이 열리자마자 휙 내려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멍하니 서 있었죠. 이 사람 뭐야? 우리 며느리를 어떻게 한다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침 며느리가 예전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새 아파트 구경 왔을 때 며느리가 그랬었거든요. 어머님, 아파트에 좀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괜히 저한테 시비 걸고 그런 사람들이요. 저도 스트레스 받긴 한데 상종 안 하려고 해요. 며느리가 이야기했던 그 이상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인가 싶었어요. 며느리한테 괜히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더니 이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래서 먼저 경계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쪽지를 읽어볼까 하다가 이사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기도 했고 이상한 사람 말에 휘둘리기 싫어서 그냥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뒀죠. 나중에 읽어봐야지 했는데 그 후로 아예 잊어버렸죠. 이사 끝나고 짐 정리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손주 보러 며느리네 집에 출근하다시피 했거든요. 갓난아이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데요. 밤중 수유에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쪽지는 그렇게 가방 속에서 까맣게 잊혀졌습니다. 이사 온 뒤로 며느리랑 함께 있는 시간이 확 늘었어요. 아침에 며느리네 가서 아이 봐주고 오후엔 같이 산책도 하고 장도 같이 보러 다녔거든요. 며느리가 아직 몸조리 중이라 무거운 건 제가 다 했고요. 힘들긴 했지만 손주 얼굴 보면 피로가 싹 풀렸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아파트 주민들 시선이 좀 묘하더라고요. 며느리랑 같이 걸으면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봐요. 처음엔 내가 새로 이사 온 사람이라 쳐다보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분명 며느리를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같이 있는 저랑 눈이 마주쳐도 황급히 피하거나 어색하게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인사를 해도 대답이 시큰둥했어요. 며느리와 함께 있을 때만요. 한 번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시다가 저를 보더니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다음 거 탈게요 하시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보이는데 말이에요. 또 한 번은 단지 내 놀이터 벤치에서 며느리와 함께 쉬고 있었는데 옆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슬쩍 일어나 다른 벤치로 가시더라고요. 대놓고 피하시는 거예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물어봤죠. 여기 사람들 왜 이래?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너무 대놓고 피하는 거 아니니? 며느리가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말했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 원래 좀 배타적이에요. 새로 이사 온 사람한테 텃세 같은 것도 있고요.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아이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하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괜히 시비 걸고 뒷담화하고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나아요. 며느리가 힘들어 보여서 더 묻지 않았어요. 제가 오기 전에 아파트에 적응하면서 이런저런 마찰이 있었나 보다 했죠.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은 있으니까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생각했어요. 분명 제가 아니라 며느리를 경계하는 거라고 느꼈지만 그렇게 납득하기로 했죠. 며느리의 진짜 모습은 같이 살면서 점점 드러났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분명 저한테 살갑게 굴기도 해요. 근데 그건 본인이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만이에요. 어머님, 오늘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할 땐 목소리가 달콤해요. 어머님,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집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땐 웃으면서 제 손도 잡고 눈도 마주치고 그래요. 그렇게 웃을 때도 눈은 안 웃는 것 같긴 했어요. 뭔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근데 제가 필요 없어지면 확 달라져요. 무표정하게 방에 들어가 버리고 말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걸어도 네, 아니요, 짧게 대답하고 끝이에요. 표정도 여느 때와 달리 싸늘하고요. 육아는 거의 제가 다 했어요. 밤중 수유도 목욕도 기저귀 가는 것도. 며느린 어머님이 워낙 잘하시니까요. 전 서툴러서 그러면서 피하더라고요. 아이가 울어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 제가 달래야 했죠. 한 번은 새벽 3시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데 며느리 방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안고 달래는데 복도에서 며느리 방문을 봤어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사실은 깨어 있었는데 일부러 안 나온 거죠. 점점 저도 힘이 붙이니까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너나 지선이나 육아 좀 해라. 나 혼자만 전담하고 있으니 버겁잖아. 제 말에 아들이 미안해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내가 더 노력할게.
퇴근하고 바로 올게. 그 후로 아들은 퇴근 후에 일찍 오려고 하고 주말엔 전적으로 아이 보는 걸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제 마음속에 찜찜함이 있었죠. 며느리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며느리가 가끔 외출하고 돌아오면 유난히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나갈 때는 무표정했는데 돌아오면 콧노래를 부르고 그랬거든요. 다녀왔어요, 어머님 하면서 밝게 웃고요. 어디 다녀왔냐고 물으면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요 그러고요. 그냥 기분 전환하고 온 거겠거니 했어요. 나중에 그게 뭐였는지 알게 됐을 땐 소름이 돋았죠. 그렇게 사소하지만 신경이 쓰이는 일들이 반복될 쯤 손주 돌잔치를 하게 됐어요. 가족들이랑 친한 지인들만 부르는 소박한 잔치였죠. 저희 쪽 친척들, 사돈댁 식구들, 아들 친한 친구 몇 명 정도요. 전 아침부터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손주 한복 입히고 돌상 세팅하고 하객들 맞이하고요. 며느리도 예쁘게 차려입고 손님들 인사받느라 분주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뷔페 직원분이 음식 세팅을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잠시 후에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들렸어요. 저는 다른 손님이랑 인사하고 있어서 바로 못 갔는데 아들이 황급히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나중에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무슨 일이었어?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음식이 좀 늦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 근데 아들 표정이 너무나 어두웠어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잔치 끝나고 정리하는데 뷔페 매니저분이 저한테 오셔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혹시 아까 일 때문에 불편하셨으면 죄송합니다. 네? 무슨 일이요? 아니에요. 그냥... 그분도 말을 흐리시더라고요. 뭔가 말 못할 일이 있었나 봐요. 나중에 한 건데 며느리가 그 직원분한테 막말을 했대요. 음식 나오는 게 5분 늦었다고. 너희 이렇게 일해서 장사가 되냐? 내가 이러라고 돈 낸 줄 알아? 우리 가족들 음식 늦어서 전부 다 불쾌해. 한참 동안 욕했다. 그랬대요. 그것도 손님들 많은 데서요. 아들이 황급히 가서 사과하고 무마했다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한참 뒤에 아들한테 들었어요. 그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왠지 지선이가 좀 그래. 밖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참질 못하거든. 그래도 손주 첫돌인데 그 자리에서 언성 높일 일이 있었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며느리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점점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면이 있나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점점 본색을 드러내니까 자꾸 뭔가 걸리더라고요. 그동안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며느리를 피하던 것, 엘리베이터에서 다음껏 할게요 하시던 아주머니, 놀이터에서 슬쩍 자리를 피하시던 할머니, 그리고 이사 첫날 그 낯선 여자분이 했던 말. 며느리분 조심하세요. 그때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진짜 뭔가 있는 건가 싶어졌어요. 그러자 문득 그 쪽지가 생각났죠. 가방 안쪽에 넣어뒀던 그 쪽지요. 그간 정신없어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옷장에 가방이 걸려 있었는데 꺼내서 안쪽 주머니를 뒤졌어요. 구겨진 종이가 손에 잡히더라고요. 펼쳐봤어요. 손글씨로 적혀 있었는데 읽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쪽 며느리 정상 아닙니다. 이 아파트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면 도망가실 겁니다. 조심하세요.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고요. 이게 무슨 소린지 싶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다는 거야? 전 너무 놀라서 곧장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남편도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이거 누가 준 거야? 이사 첫날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여자분이 줬어. 근데 며느리가 아파트에 이상한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냥 넣어뒀었거든.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다고? 이상한 사람이 많다고? 남편이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며느리가 이상한 사람이 많다고 한 이유가 혹시 자기 비밀을 숨기려고 한 건 아닐까? 전 그날 결심했어요. 그 쪽지를 준 분을 찾아가 진실이 뭔지 알아내야겠다고요. 쪽지를 준 분은 저와 같은 층에 살았으니 사시는 곳을 찾긴 어렵진 않았어요. 혹시 몰라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타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잠시 후에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분이었어요. 이사 첫날 쪽지를 주셨던 그 여자분. 절 보더니 눈이 커지셨어요. 저 아시죠? 그때 이사 온 날 저한테 쪽지 주셨잖아요. 그분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저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문을 닫고 거실에 앉았는데 그분이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오셨네요. 전 사실 진작 찾아오실 줄 알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서요. 쪽지에 적힌 게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들으면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간 며느리가 경비원들한테 상상도 못할 짓을 했다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대요. 택배가 조금만 늦으면 그걸 경비실에 가서 따지고 소리 지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 택배 어딨어요? 왜 이렇게 늦어요? 그쪽이 잘못 관리해서 사라진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요. 경비원분이 사과하면 사과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대로 일하세요. 그랬대요. 그게 점점 심해졌대요. 여름에는 경비실에 에어컨 달지 말라고 관리소에 민원을 넣었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기세 낭비래요. 한여름에 에어컨 없이 경비서라는 거예요. 결국 그 해 여름에 에어컨 설치가 무산됐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상한 음식을 일부러 갖다 주면서 이거 드세요. 맛있어요. 그랬대요. 받아서 먹었다 배탈이 난 분도 계셨대요. 근데 항의하면 제가 언제요? 제 음식 때문이란 증거 있어요? 그랬다더라고요. 폭력적인 언행도 문제였대요. 자기보다 한참 나이 많은 경비원한테도 반말에 막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리 와봐. 그것도 못해? 월급 받고 일하는 거 맞아? 이러면서요.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한 거죠? 한 번은 경비원분이 하루 연차를 썼는데 며느리가 관리소장한테 전화해서 근무 태만이라고 민원을 넣었대요. 알고 보니 자기가 부탁한 일이 있는데 처리하지 않고 연차를 썼다는 이유였죠. 그렇게 억지를 부리자 결국 그 경비원분은 심할서를 썼대요. 그저 정당하게 휴가를 쓴 건데요. 새벽에 경비실을 켜져 있으면 전기세 낭비라고 또 민원 넣고 경비원분 가족분까지 욕했대요.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 자식은 뭐가 되겠어? 이런 말을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제가 다치가 떨렸어요. 그렇게 경비원분들이 버티다 못해 한 분, 두 분 그만두셨대요. 며느리가 이사 오고 나서 서너 분이 바뀌셨다더라고요. 어떤 분은 20년 넘게 일하셨던 분인데 며느리의 악성 민원 때문에 그만두셨대요. 우리 아파트 사람들 사이에선 유명해요. 그 집이 상종 못할 악질적인 여자라고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그게 우리 며느리라고요? 저한테 살갑게 웃던 그 애가? 이웃분한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경비원분을 찾아뵀어요. 그때 경비실에 계시던 분이요. 경비실 문을 두드렸더니 조심스럽게 나오시더라고요. 예순은 넘으셨을 어르신이었어요. 남편이랑 비슷한 또래 같더라고요. 저기 잠깐 얘기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그 10층에 사는 사람인데요. 그 1104호에 사는 여자분 아시죠? 그분이 제 며느리인데. 그 말에 경비원분 얼굴이 확 변하더라고요.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또 뭐라고 하러 온 건가 싶으셨나 봐요. 그 애가 그렇게 경비원분들을 괴롭혔나요? 이제 들으셨나 보네요. 자주 함께 다니시길래 저는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몰랐어요, 저는. 죄송해요. 사과드리러 왔어요.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랬더니 경비원분이 놀라시더라고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 며느리가 그동안 뭘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경비원분이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손주가 있어요. 그 손주한테 용돈 주려고 이 나이에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하면서 사람 취급을 못 받을 줄은 몰랐어요. 저도 젊었을 땐 회사 다녔어요. 과장까지 했었죠. 근데 이 나이 먹고 여기서...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눈가가 붉어지시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보다 먼저 그만두신 분들도 다 그래요. 여기서 일하는 게 기쁨이라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분도 결국 나가셨어요. 못 버티겠다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도 경비원으로 일했잖아요. 남편도 혹시 저런 취급을 받고 있진 않을까? 집에 와서 말을 안 하는 건 아닐까?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알았으면 진작 막았을 거예요. 그쪽 잘못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런 거죠. 며느린 그동안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상처를 줬을까? 전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그분한테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이제는 내 눈으로 확인해야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며느리가 외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이 좀 봐주세요. 그래, 어디 가는데? 그냥 마트 좀요. 저는 아이를 남편한테 맡기고 슬쩍 따라 나갔어요. 며느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길래 저는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1층에서 숨어서 지켜봤더니 며느리가 마트 쪽이 아니라 경비실 쪽으로 가더라고요. 경비실 앞에서 며느리가 멈췄어요. 경비실 아저씨가 안에 계셨는데 며느리가 창문을 탁탁 치더라고요. 경비원분이 나오시니까 며느리가 뭐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커서 여기까지 들렸죠. 저희 집 앞에 청소 제대로 하는 거 맞아요? 왜 이렇게 먼지가 날리는 거예요? 비염 있는 사람들은 어쩌라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다시 한번 살펴야 할 정도로 일을 대충 하는 거예요? 당신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인데? 경비원분이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60은 넘으셨을 어르신이에요. 그분한테 며느리가 손가락질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영상을 찍었어요. 며느리의 행동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다음에 이러면 관리소장한테 얘기할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이래서 놓친 애들은 일하면 안 된다니까. 며느리가 그렇게 쏘아붙이고 휙 돌아서서 가더라고요. 경비원분은 허탈한 표정으로 경비실로 들어가셨고요. 저는 숨은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근데 더 소름 끼쳤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를 다시 만났는데 거실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표정이 밝았어요. 아까 그렇게 험악하게 소리 지르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물어봤어요. 어디 다녀왔어? 기분 좋아 보이네. 며느리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좀 풀고 왔어요, 어머니.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어요. 이 애한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였던 거예요. 그것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 반경 못하는 사람을요. 며느리가 저는 참는 편이에요. 속으로 삭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랬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삭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풀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가장 비겁한 방법으로요. 그날 밤 남편한테 영상을 보여줬어요. 남편이 시뻘개지더라고요. 이가 갈리는 표정이었어요. 남편도 경비원으로 일했잖아요. 그러니 경비원이 당하는 모욕이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아는 거죠. 당장 이혼시켜야 해. 저런 인간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남편이 노발대발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고요. 우선 아들을 따로 불렀어요. 며느리 없는 자리에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주말에 아들을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아들이 오자마자 저는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 화면 속에서 며느리가 경비원한테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는 장면이요. 아들이 영상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이게 네 와이프야. 알고 있었어? 아들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러더니 나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 알고 있었다고?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아니, 결혼 전부터 알았어요. 아들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 한번 같이 외출했다가 며느리가 카페 직원한테 소리 지르는 걸 봤대요. 커피가 늦게 나왔다고요. 그때 처음 충격을 받았대요. 평소에 본인한테는 상냥하던 사람이 남한테 그렇게 험하게 구는 게 믿기지 않았대요. 그 뒤로 점점 더 심한 걸 보게 됐대요. 식당 종업원한테 막말하고 택시기사한테 소리 지르고 이제는 경비원한테 갑질하는 것까지요. 왜 말 안 했어? 왜 그냥 뒀어? 그래서 몇 번이나 이혼하자고 했어요. 뭐? 그전엔 파혼을 고민했고 결혼하고 나서는 한 1년쯤 됐을 때 이혼하자고 했어요. 근데 안 해준대. 절대 안 해준대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혼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더라고.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평소에 감정 표현 잘 안 하는 애인데 그날 처음으로 우는 걸 봤어요. 그러더니 아기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기니까 더 이혼하기 어려워졌어. 걔가 아이한테 아빠 없는 자식 만들 거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걔가 또 그렇게 밖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오면 한동안 또 잘해주거든. 살갑게 굴고 좋은 아내처럼 행동해. 그래서 이번엔 달라지려나 싶다가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그랬어. 아들이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회피하며 살았대요. 집에 잘 안 들어간 것도 그래서였고요. 며느리를 마주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의 성격에 말도 못하고 정면으로 부딪히지도 못하고 그냥 피하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아들이 왜 결혼 전에 파혼하고 싶다고 했는지, 왜 그렇게 가정에 소홀했는지, 왜 가끔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갔는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피하기만 하면 안 돼.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젠 못 살겠어요. 근데 걔가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떡해.
아이 양육권 문제도 있고. 저는 우선 아들을 안아줬어요. 다 큰 아들인데도 그 순간은 어릴 때처럼 작아 보여서 너무나 안쓰러웠거든요. 이혼을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하던 차에 일이 터졌어요. 우리가 나서기 전에 일이 먼저 벌어진 거예요. 그쯤 저녁이었어요. 아들이 걱정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며느리네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며느리가 인터폰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누구야? 몰라요. 문을 열었더니 사람이 3명이 서 있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이랑 동대표 2분이셨어요. 표정들이 심각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입대인데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거실로 들어오시더니 테이블 위에 서류를 꺼내 놓으셨어요. 민원서 묶음이었어요. 이게 다 1104호에 대한 민원입니다. 경비원분들 피해 진술서도 있고 다른 주민분들 민원서도 있고요.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워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서류가 두꺼웠어요. 훑어보니 날짜별로 정리돼 있더라고요. 몇 년치가 쌓여 있었어요. 며느린 처음엔 모르쇠로 나왔어요. 뭔 소리예요? 전 그런 적 없는데요. 오해 아니에요? 회장님이 한숨을 쉬시더니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CCTV 영상이랑 경비원분이 몰래 찍어둔 영상이요.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고 막말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래도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는 걸 안 거죠.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래서요? 저에게 뭘 원하는 건데요? 며느리가 본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때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이혼해라 너희. 제 말에 놀란 며느리가 절 쳐다봤어요. 네? 이혼이요? 지금 이 사람들 말 믿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제 가족 아니에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네 앞에 증거가 쌓여 있잖아. 그래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건 사람들이 저한테 먼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전 억울해요. 며느리가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이 눈물이 진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다니던 애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니까 또 연기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때 아들이 나섰어요. 처음으로 단호하게요. 이혼하자. 나도 더는 못 살겠어. 며느리가 아들을 봤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뭐라고? 이혼하자고. 이 집 누구 명인지 알지? 내가 결혼 전에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당신만 나가면 돼. 지금 말 다 했어? 나 당신 아이 엄마야. 그래서 이혼하려는 거야. 더는 아이한테 이런 엄마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며느리가 멈칫하더라고요. 아들한테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던 거예요. 맨날 피하고 회피하기만 하던 사람이 정면으로 말하니까 당황한 거죠. 그때부터 며느린 노발대발하며 온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자기가 무슨 잘못이냐고, 왜 이혼당해야 하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집을 찾아온 사람들도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저희도 크게 당황했죠. 저는 우선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며느리에게 경찰을 부르기 전에 진정하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비명을 크게 지르더니 가방을 챙겨 나가더군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았어요. 그 후 이혼 협의는 쉽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끝까지 버텼거든요. 이혼 안 해. 재산 분할해라. 양육권 줄 생각 없다. 온갖 말로 질질 끌었어요. 근데 저희한테 유리한 게 있었어요. 우선 그 집이 아들 명이었어요.
결혼 전에 아들이 모은 돈으로 계약한 거라 특유 재산으로 인정됐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의 유책에 관한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찍은 영상, 주민들 민원서, 경비원분들 진술서, CCTV 영상까지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할 자료가 넘쳤죠.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요구했대요. 협의 이혼하자. 양육권은 나한테 줘. 어차피 그동안 우리 엄마랑 나만 전적으로 육아를 했잖아. 거부하면 소송 갈 수도 있어. 그럼 다 공개돼. 네가 경비원한테 뭘 했는지, 이웃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소문나면 네 직장도 힘들어질 거야. 며느리가 며칠을 고민하더니 결국 협의 이혼에 동의했어요. 양육권은 아들이 갖는 조건으로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며느리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도 분하고 억울한 표정이었어요. 물론 저는 전혀 미안하지 않아요. 그동안 며느리한테 당한 분들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예요. 아파트는 원래 아들 명의였으니까 며느리만 나가면 됐어요. 이사 나가는 날 며느리가 짐 빼는 걸 봤어요. 바깥에서 경비원 아저씨가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며느리한테 당하셨던 분이에요. 며느리가 나가는 걸 보시더니 저한테 와서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고개를 숙였어요. 진작 알았으면 더 빨리 막았을 텐데. 그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었거든요. 그 뒤로 시간이 좀 흘렀어요. 지금은 손주를 저희가 키우고 있어요.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아들이 출근하면 제가 보고 퇴근하면 아들이 데려가요. 남편도 손주 보는 게 낙이에요. 일 쉬는 날이면 하루 종일 손주 데리고 놀이터를 다니고요. 아들도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처럼 피하고 회피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바로 얘기해요. 엄마, 이런 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요. 그동안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젠 괜찮아질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도 이젠 저희한테 먼저 인사해요. 그간 고생 많으셨어요. 하면서요. 엘리베이터에서 피하던 분들도 이젠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쪽지 주셨던 그분하고는 지금도 연락해요. 가끔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됐네요. 정말로 저도 속이 다 시원해요. 저도 그래요. 속이 시원해요. 돌이켜보면 참으면 끝이 아니더라고요. 참기만 하면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해요. 부딪혀야 끝이 나요. 진실을 마주하고 싸워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